그 고구려 토기의 가장 특징적인 아까 몽촌 도성에서 나온 사이 장경홍이죠. 뭐 이거를 이름을 이렇게 붙인 이유는 고구려 토기나 백제 신라 가야 토기는 원래 이름이 없으니까. 중국은 기물들의 이름이 청동기 시대 이후로 다 남아 있으니까 뭐 관이라고도 하고 호라고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이런 그 큰 항아리를 옹이라고 하니까 4개의 귀가 달린 목이 긴 항아리죠. 4귀 달린 긴목 항아리 뭐 어렵잖아요. 사이 장경홍인데 아가리가 넓다고 하니까 또 광구 장경 사이용 88년도에 붙인 이름이에요. 근데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나팔잎 항아리 정도. 근데 이 특징이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지고 목이 길고 4개 손잡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물정자 이렇게 샵 표시가 있는데 요것도 고구려 토기에 많이 보이는 특히 이제 개인용 그릇들 배식기에 많이 보이는 부호입니다. 근데 뭐 최인호 씨 돌아가신 그 소설가 최인호 씨는 이게 광개토대왕의 문장이다. 그래서 왕도의 비밀이라는 책을 소설 3권을 썼죠. 이걸 보고 얻은 아이디어로 소설 3권을 쓰고 뭐 중국과 일본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SBS도 그렇게 다큐로 만들어서 꽤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붉은 악마 우리 응원단 축구 응원단 초창기 깃발에 공식 응원기에 이게 있었어요. 샵이 있었어요. 그 여기서 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광개토대왕 문장이 아니고 벽사의 의미라는 얘기도 알려지고 그래서 지금은 치우천왕을 쓰는데 어쨌든 이런 의례용기나 개인용 배식기에는 저 부호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작은 사이호예요. 사이호인데 요건 요거보다 훨씬 작아요. 높이가 뭐 20 몇 cm 되는 정도인데 이른 시기 겁니다. 모래가 섞여 있어요. 보면 대토 거칠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른 시기는 조질 대토를 쓴다. 그리고 이 기종은 현실적으로 이거랑은 다른 기종이지만 나중에 도면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같은 그룹에 속하는 기종. 의례용기로서의 사이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옹 아까 말한 광구 장경 사이옹 그냥 뭐 줄여서 사이옹 나팔잎 항아리들인데 이 기종은 아까 몽촌 토성 출토품하고 그리고 우연히 채집된 통구 지역에서 채집된 거 요걸 제외하면 다 고분 출토품.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용 내지는 부장용이라는 거죠. 이 기종은. 그래서 시유가 많죠. 유약이 발린 게 많습니다. 대체로 변화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몸이 둥글고 아가리가 덜 발아진 이런 형태에서 몸이 어깨가 발달하고 길쭉해지고 이렇게 변하고 목이 길어지고 발의 시기가 되면 이렇게 병처럼 변하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특징적인 고구려 토기. 그래서 고구려 고고학을 몰라도 고고학자, 그러니까 고고학 삼국시대가 아니어도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을 이런 토기 보면 고구려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의 특징적인 토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에 문양이 시문대입니다. 그 중장문, 중호문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시문대 대체로. 요건 이제 고구려 후기. 근데 지금 뭐 지금 사진 해상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데 여기에 앞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기까지는 음각, 5세기 때까지는 음각문을 쓰지만 여기는 앞문. 그 발의 토기에도 앞문이 새겨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사이가 붙지 않은 장경호들이죠. 귀가 달린 손잡이가 없는. 이것도 일부는 이건 다 무덤 출토품이기 때문에 그 통구 분지에서 나온 것들인데 전부 무덤 출토품이에요. 일부는 시유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깨에 무늬가 새겨집니다. 아까 그 본 음각 무늬들 4, 5세기 대 토기들이고요. 요거 이제 중국에서는 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시유가 된 기종이고 원래 이게 저기 한대 중국 한대에 그 칠기에 이런 염이라는 칠기가 있는데 화장 용구를 담는 화장품을 담는 거라고 잘못 알려지기도 하는데 화장 용구를 담는. 그러니까 그때도 화장을 하려면 가위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 도구들을 담는 그릇으로 쓰였어요. 원래 칠기로 쓰였을 때는. 근데 그래서 고구려도 그거를 변환해서 칠기를 변환해서 이제 토기로 만들었는데 같은 형태니까 중국 사람들은 렴이라고 하죠. 높이가 6.8cm밖에 안 됩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거 뭐 우리는 렴이라고 우리 식의 이름은 없으니까 그래서 원통형 삼조기 뭐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제 몽촌 도성에 출토된 원통형 삼조기인데 아까보다 크죠.
크고 칠용기와 비슷하죠, 형태가.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물결 무늬하고 중호 무늬 시문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기들은 실용기지만 의례용 제사나 이런 행사 때 쓴 토기. 그리고 아까 몽촌에서 나온 그 사이 장경호하고 요거는 일상용 생활용기보다는 의례용에 가까운 그런 토기겠죠. 그런 걸로 보면 이게 화장 용구를 담는 원래 기능인 염하고는 다른,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발, 중국 사람들 관이라고 하는데 신발 깊은 발이 모양인데 요것들은 손잡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 거나 손잡이가 있는 게 많고요. 이렇게 대상파수와 좀 다른 띠고리 손잡이인데 이렇게 종방향으로 매달린 게 고구려 톡이 아주 이런 식이 고구려 톡이 형성기쯤에 이제 이런 게 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식이고 태토에 모래가 섞여 있고 성면이나 활석이 들어가기도 하고 요거는 무덤에서도 나오지만 자비용기죠. 끓이는 용기. 그래서 거기에 이제 파수가 없어지면 그냥 신발이고 파수가 붙어 있으면 양이 신발이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이동 보르출토품이고 요건 중국에서 고분에서 나온 건데 둘 다 성면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토기는 시대가 처음에는 이제 이른 시기만 나오고 늦은 시기에는 안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래서 이게 장동호로 바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차산 발굴해 보니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변화가 돼도 계속 이런 형태로 배가 좀 불러지고 좀 커지고 이렇지만은 조질 태토고 얇게 만들어져요. 이거는 자비용기로서 그 한대 이후에 유목 지역의 복, 동복이나 철복 같은, 그러니까 불을 직접 받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얇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칠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주 아까 니질테토로 이걸 만들면 금방 깨지죠, 불을 받으면. 그래서 열 전도율도 높일 겸 갈라터 깨지지 않을 겸 해서 그 완충 보충 그 보강제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모래를 섞거나 성면, 장석, 활석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특징적인 고구려 후기까지도 이거는 이런 형태로 조질 태토를 가지고 있는 그런 토기들이고요. 이게 이제 장동호라고 이름 붙인 가장 많이 보루나 이런 관방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개인용 물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워낙 숫자가 많거든요. 그리고 특징은 이 표면에 이렇게 문질러서 낸 앞문이 있고 이렇게 상하로 문질러서 낸 이제 마연한 것도 있는데 요거는 마연이에요. 마연인데 마연한 후에 다시 아래 위로 문질러서 앞문 효과가 있죠. 장식이 약간 가미되어 있는 그래서 개인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높이가 30cm 내외고 그리고 요게 이제 아차산에서 나온 건데 깔때기, 이거는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출토되는 양도 밑에가 잘려 있어요.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세워 뒤집어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장동호나 작은 항아리에 액체를 담을 때 쓰는 깔때기입니다. 실물로 완형으로 나온 건 한 점밖에 없고 파편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종은 많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장동호는 많고 숫자가. 요거는 이제 파주 주월리에서 출토된 주거지 출토품인데 구영호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호들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고분 출토품입니다. 여기에 파상문, 중호문, 점열문 그리고 횡침선이 있고요. 여기 주월리에도 중호문이 있습니다. 주월리 거에도. 그리고 이거는 그 평안북도 고분인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침선문처럼 보이지만 앞문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세열 수류탄 같은, 그래서 저는 수류탄 톡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것도 처음에 저도 사진 고려톡이 처음 공부할 때 사진만 보고 음각문을 이렇게 했는데 음각이 아니고 표면이 거의 마른, 그러니까 토기를 우리도 한번 이렇게 이런저런 만들어 봐보면은 토기를 거의 마른 상태에서 꾸덕꾸덕 할 때 자갈이나 이렇게 단단한 예세로 이렇게 문지르면 거기가 약간 눌립니다. 근데 그걸 구우면 그 부분이 광택을 내게 되죠. 그래서 정면하는 기법에서 앞문으로 발전한 그런 사례고요. 요거는
주거지에 나온 거지만 고분 출토품하고 형태가 같습니다. 그래서 안악 3호분 황해도 안악 3호분하고 거기 출토된 토기 세점하고 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형태적으로도 비슷하고 제작 기법도 그렇고 하니까 안악 3호분 357년 연대를 차용하면 4세기 중엽에서 후엽 주원리, 그래서 제일 빠릅니다. 남한 지역에서 제일 빠르다고 하고 그 연대를 4세기 중후엽으로 비정할 수 있는 거는 안악 3호분하고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그 밖에 이제 아차산하고 몽촌토성에 나온 몽촌토성 출토품. 그러니까 호지만 아차산에서 나온 호고요. 그러니까 호도 목의 크기나 이런 전체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이걸 일반적으로 그냥 구형호라고 부릅니다, 저는. 다 일일이 별도 기종으로 구분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중국 통구 지방의 고분에서 나온 것들인데 양이부호, 대상파수가 붙은 이부호들인데 여기도 연속고리문이 앞문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6세기 이후에는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문양도 침선문이 거의 없다는 거죠. 예, 이건 아차산에서 발굴된 큰 항아리들, 우리 허리 이상 옵니다. 그러니까 큰 것들은 이 토기는 사실 제가 들어가서 앉으면 감춰질 정도의 크기예요. 굉장히 큰. 그래서 우리가 저걸 복원할 때 98년도에 복원했는데 양시은 교수, 충북대 가 있는 양시은 교수, 한중현에 가 있는 우정현 교수 뭐 등이 그때 막 이걸 할 때인데 농담으로 알리바바의 항아리라고, 사람이 들어갈 정도 크기. 그러니까 사실 87cm 하면 감이 안 와요. 근데 그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용도는 뭘까 생각해 보면 뭐 중국 고구려는 장을 담고 뭐 그 덕흥리 벽화고 부분에 묵서에 보면은 유주자사 지인이 죽어서 날마다 소와 양을 잡고 쌀로 밥을 짓고 장을 담그고 술을 해서 먹고 했는데 10,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뭐 이런 기록이 거기에 있거든요. 보면은 술 항아리, 저도 술을 좋아하니까 술 항아리, 간장독, 장독,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되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내부 분석을 못 해봤지만, 그런데 여기에 곡식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과일도 저장합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해 보면 사과 이런 거를 항아리에 보관하면 오래 갑니다. 옹기에다가 쌀, 저희 집은 쌀독을 옹기를 씁니다. 잘 안 상해요. 그 쌀통 사서 쓰는 것보다 저는 그게 더 좋은데, 뭐 그러니까 곡식류도 저장할 수도 있고 액체류를 저장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대용량을 장기간 저장하는 거고, 뚜껑을 덮으면 이런 모양이죠. 크기 차이가 좀 여러 종이 있지만 오늘날 장독대에 쓰는 옹기죠. 왼쪽은 구이동에서 출토된 큰 항아리고 오른쪽은 현대 옹기죠. 그러니까 현대 옹기도 이 나뷰 계통입니다. 이게 저화도 연유 같은 거예요. 이걸 바르면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손으로 그냥 쭉 두 손으로 이렇게 쭉 그리면 난초가 되고 하나로 쭉 그리면 연속 고리문이 되는데 고구려 토기 앞문 제작 기법하고 같은 전통이라는 거죠. 뭐 일부는 이 무늬를 그리는 이유가 이렇게 해야 여기 유약이 없어져 가지고 숨을 쉬어서 옹기가 숨을 쉬는 게 된다고 하는데, 뭐 그 기능보다는 심미적인 거겠죠. 그냥 생활용으로 적당히 만들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근데 공을 들여서 막 예쁘게 그리진 않아도 쓱 고구려 토기 앞문하고 같습니다. 제작 기법이나 전통들. 네, 요거는 이제 양이부 장동옹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 몸통이 긴 항아리입니다. 큰 항아리. 옹이라고 하면 큰 항아리, 호는 작은 항아리,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그래서 높이가 한 60 정도 되는 높이인데 이렇게 몸통이 길고 아가리가 좁고 이런 거는, 이거는 거의 100% 액체를 저장하거나 운반용입니다. 아가리가 크면은 액체 저장 운반이 안 되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생긴 옹기들이 새우젓 항아리로 많이 쓰이죠, 지역별로. 근데 그런 정도로 쓰였을 거다. 요거는 좋은 사진이 있는데 일부러 전시할 때 2000년도에 처음 고구려 토기,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서 2000년에 고구려 유물을 주제로 한 첫 전시가 서울대 박물관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발굴하고 했었는데 그때 찍은 건데, 뭐 이렇게 안을 수 있는, 두 팔로 안을 수 있는 작은, 높이가 30cm 내외 되는 그런 토기인데 생활용기죠. 저장용이고 생활용인데
장식이 없고 실용적이지만 매우 실용적이지만 때로는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이 항아리에는 손잡이가 4개 붙을 이유가 없어요. 2개만 있으면 돼요. 없어도 돼요. 크기상. 그런데 4개를 달아서 나름 장식 효과를 줬고 뚜껑도 보조형 꼭지를 달아서 그러니까 생활용이라서 아주 실용적으로 만들지만 일부는 도공의 마음에 따라서 심미적인 효과를 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장식성이 떨어지는 게 특징이지만 그렇다고 장식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고구려 유물의 특징, 이게 고구려 문화의 특징이기도 하고 유물에도 그런 현상들이 보이죠. 자배기, 이것도 가장 많이 나오는 기종 중에 하나입니다. 관방시설에서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뭐 쌀을 씻거나 나무를 헹궈내거나 뭐 이럴 때 그런 음식을 조리하기 위한 그런 준비 도구, 조리를 준비하기 위한 도구인데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손잡이가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넓적해지는 형태로 아가리가 벌어지고 그리고 높이도 얕아집니다. 그래서 발의 시기가 되면은 이 높이의 반이면서 더 넓어지죠. 요즘 그 장독대에 가면은 큰 항아리 뚜껑으로 그런 걸 덮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낮에 햇빛을 받을 때는 베껴서 거기다가 뭐 씻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는데 이것도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들. 시루는 뭐 외형은 오늘날 시루와 크게 같은데요. 이런 식의 시루들은 이제 구멍이 무질서하게 촘촘하게 많이 뚫리고요. 요거는 5세기대 북한의 지경동 1호분에서 나온,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한 게 아니고 명기로 만들어 넣어줬던 거죠. 솥하고 시루를 함께 만들어서 넣었는데 명기입니다. 작습니다. 크기가. 이것들 다 통구분지에서 나온 부장된, 그러니까 명기로 사용된 시루들이죠. 실제 사용한 건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시루는 시간이 지나면서 구멍이 가운데 하나를 중심으로 8개나 6개가 뚫립니다. 그러니까 정형화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4개로 변하죠. 구멍이 커지면서 4개로, 가운데 하나를 중심으로 4개가 뚫리고 타원형으로 늘어집니다. 이게 그럼 제일 늦은 시기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늘날 시골에서 쓰던 시루예요. 이렇게 타원형 구멍 뚫리는 오지 그릇이라고 하는 시루가 이거랑 같은 거죠. 이게 이제 몽촌도성, 여기 한성백제 박물관이 있는 몽촌도성에서 출토된 건데 가운데 하나를 중심으로 6개가 뚫려 있죠. 5세기 후반대의 토기들에서 보이는 특징이고요, 대체로. 그리고 솥, 고구려 사람들은 무쇠솥을 씁니다, 실제로. 근데 신라 지역이나 백제 지역에서 무쇠솥이 생활에 쓰이는 거는 통일기 이후로 봐야 돼요. 고신라 시기나 이럴 때는 백제 그 솥이, 백제는 장난형 톡이라고 하는 걸 솥으로 쓰고 솥 대용으로 쓰고, 신라도 그런 철제를 쓰지 않는데 고구려는 이미 아차산, 그러니까 6세기 전반에 보루의 온돌 아궁에 다 무쇠솥을 걸고 씁니다, 실제로. 그런데도 일부 토제 솥도 나와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보는 솥들은 북한하고 중국의 고분에서 나온 부장용입니다. 앞에 본 시루하고 세트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조리 방법이 부뚜막에 솥을 걸고 시루를 얹어서 쪄서 익혀 먹었다는 거예요. 떡을 해 먹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떡이라기보다는 쪄서 익혀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 쌀도. 쌀이 몸에 좋다고 한때 서양 사람들이 쌀을 안 먹다가 프랑스에 갔더니 쌀을 쪄서 샐러드로 해 먹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쌀을 우리처럼 다 밥을 불려서 익혀 먹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도 아마 쪄서 먹었지 않았을까? 이게 기본적인 세트로 나오는 걸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구유동 보루에서 나온, 강 건너에 있는 구유동 보루 아궁이에 있던 솥입니다. 무쇠 솥이고 거기에 걸렸던 시루인데, 이 시루가 여기에 걸려 있었던 걸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녹이 나 있었습니다. 유리도 이렇게 떨어져서 막 파편으로 있는 걸 복원해 보니까 여기에 녹이 있어요. 딱 붙이면 딱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쇠솥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아차산 보루에서 토제솥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솥이 망가지거나 이런 그냥 그 흙으로 만든 솥도 썼겠으나 일반적으로 이 최전방에 있는 초소에 있는 군인들이 무쇠솥을 쓸 정도였다라는 이제 물질 자료의 풍부함이죠. 그 다음에 사발입니다. 사발인데 장식이 없지만 개인용 배식기에는 이렇게 뚜껑도 조금 장식을 하죠. 장식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바닥에 주로 이렇게 이런 부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이 장경홍 그 나팔잎 항아리에도 우물정자가 옆으로 있는 샵 표시가 있는 걸 봤지만 이것도 우물정자죠. 안에 이런 소자 형태가 음각하던가 이렇게 양각으로 하는데 요거가 벽사입니다. 여기에 갇혀서 빠져나가지 마라라는 의미죠. 근데 이게 벽사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러니까 한중일 삼국에서 이미 오랜 연구가 있었던 건데 이 벽사의 의미라는 게 그 최근에 우리 전통에도 정월대보름인가 보면은 우리 어릴 때는 정월대보름 날 대돌에 있는 신발을 엎어놓고 자요. 그래야 귀신이 와서 귀신이 신고 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엎어놓고 자고 그 마루에는 쳇바퀴를 하나 걸어놓죠. 왜 그러냐? 귀신이 와서 그 쳇바퀴 눈을 세느라고, 격자를 세느라고 날이 셀 때까지 그걸 세고 앉았다는 거죠. 그런 신발을 못 신고 가게 하려고 그걸 했는데 그 격자가 이거예요. 우물정자죠. 그래서 그런 전통이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고 이때도 이미 그런 형태로 인식을 했다. 뭐 일부 이론은 좀 다른 이론이 있긴 한데 아무튼 뭐 벽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위에 거는 통구분지 고분에서 나온 사발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오는 게 붓두막, 그 다음에 솥과 시루, 그리고 사발. 그러니까 생활 용구들이 무덤에 부장이 되어 있죠. 이 밑에 거는 사비 시대 겁니다. 부여 지역에서 출토되는 왕실토기죠. 사비 시기에 부여 왕실에서 쓰던 고급 토기라고 하는 회색 토기 기종들이 고구려 토기 전통을 받습니다. 사비 시대도 여전히 고구려하고 백제는 갈등 관계가 심하지만 사비기 왕실에서 쓰는 고급 토기는 고구려 스타일. 아이러니하죠. 뭐 이거에 대한 연구 논문도 몇 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사비 시기 토기에 백제 토기가 영향을 주는지, 도공이 왔는지, 또는 고구려가 대전까지 가 있었으니까 웅진기에 대전까지 와 있던 도공을 통해서 배운 건지, 잡아둔 건지, 뭐 여러 논의들이 있습니다. 또 이배입니다. 이배. 그러니까 이거는 옥으로 된 이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그 한나라 때의 그 칠기로 된 이배, 얕은. 그래서 저거는 제사용이거나 또는 행사 때 술을 마시는 술잔이죠. 술잔인데 뭐 하여튼 의례용이죠.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삼국지에 보면은 관우가 그 조조 진영에 있게 된 그 시기에 하우돈인가 누구가 싸움을 청해서 이제 그 관우가 나가서 죽이러 가잖아요. 근데 그때 조조가 이배에다가 술 한 잔 주면서 이걸 마시고 다녀오라고 했는데 관우가 갔다 와서 먹겠습니다 하고 가서 목을 베고 와서 식지 않은 술을 마셨다고 하고 그게 영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럴 때 쓰는 잔입니다. 이배인데 원래는 그랬는데 고구려 토기로 넘어오면은 이 형태는 그대로 있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깊어지잖아요. 생활 용기로 변환된 거죠. 그러니까 칠기나 이런 목기들이 많았을 거로 추정이 되는 이유는 그 목기나 이런 칠기들을 변환해서 토기로 만들어 쓰거든요. 고구려 시기에는. 그래서 요게 이렇게 타원형 형태를 가지고 이배의 형태, 위에서 보면 똑같지만 깊어진 요게 이런 식일 거고, 요게 시간이 지나면서 동그라지죠. 이 아차산 이론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동그란 완에 전만 붙인 거죠. 이배의 형태만 남아 있는데 사비시기 전입니다. 전 달린 토기에. 그러니까 아까 완이나 이런 전 달린 토기 이런 거는 고구려 토기 전통을 그대로 섞어놓으면 못 찾을 정도로 유사하죠. 그래서 사비기 시기 토기에 고구려 토기 영향을 보여주는 뭐 그런 기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반, 세숫대야 형태죠. 그러니까 무덤에 붓두막에 이런 게 올라가 있습니다. 시유가 돼 있는. 그리고 시유 안 된 것도 많고요. 뭐 간장 종지, 지금 파전집에 가면 먹는 그 정도 크기입니다. 파전하니까 배가 고파오는 접시들이죠. 접시는 이렇게 굽이 있는 접시가 있는가 하면 굽이 없는 접시가 훨씬 많고요. 크기도 뭐 12cm에서 16cm까지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접시는 지금처럼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다. 여러 종이 있다. 근데 이 접시에도 부호를 새기거나 글씨를 쓰거나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아차산 일대 보루에서 글씨 명문이 있는 토기가 뭐 여러 점 나왔죠. 근데 뭐 또 자랑을 하자면 고고학자가 20대 발굴을 배우기 시작해서 50대 뭐 자기 손으로 발굴을 하는, 요즘은 또 좀 그렇지만 옛날 이렇게 직접 할 때도 60, 60살까지 한다고 하면 40년 정도 발굴을 하는 거거든요.
그 40년 발굴하는 중에 명문 글씨 하나 못 찾고 제대하는 사람, 글씨 하나 못 찾고 발굴 고고학자를 마감하는 사람도 엄청 많죠. 그만큼 글씨가 나온 건 드문 일인데 고구려 톡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차산에서만도 수십 점을 찾아냈는데 문자가 그만큼 이제 문자 쓰는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아차산에 와 있는 군사들 중에 상당수는 식자의 글씨를 쓸 수 있는데 이 글씨가 이제 후부라고 하면은 뭐 그 도성 지역이면 북쪽 구역. 그러니까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게 평양의 북쪽 구역에 살던 귀족 출신이 온 거라고 해석을 했는데 여기가 한성 별도가 꾸려졌다면 한성의 후부입니다. 그리고 평양성을 쌓을 때 쓰인 돌에 쓰인 글씨가 있어요. 평양성 석각이라고 있는데 그 돌에 한성 하후부 소형 문달이 여기서부터 뭐 서쪽으로 쌓는다 이런 기록이 있는 돌이 있어요. 그 돌의 글자체가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행이 있는 거죠. 그 글자는 이거보다 한 몇십 년 뒤에 쓰여진 글자고 요거는 6세기 전반에 쓰인 건데 그건 평양성 쌓을 때 쓴 거니까 이거보다 뒤에 쓰인 거예요. 근데 요 후부라는 같은 글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글자체 유행도 있었고 그거를 그런 수도 평양에서 쓰는 유행이 여기 와 있던 사람도 쓸 수 있는 정도로 문자 생활이 많았다는 건데 아무튼 후부는 지역 구역을 말하는 거고 도 무슨 형입니다. 연모형이에요. 형자입니다. 지도형이에요. 그러니까 형으로 끝나는 세자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의미가 뭘까? 원래 형은 고구려 벼슬 이름에는 형이 많이 들어가니까 소형, 대형, 뭐 대대형 이렇게 벼슬 온달이 대형 벼슬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벼슬을 이름은 없습니다. 관직이 나오진 않아요 문헌에. 그래서 관직으로 보기는 어렵고 근데 다만 연모라는 사람은 역사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통구에 있는 모두루 총이라고 하는 모두루의 무덤인데 모두루의 할아버지가 북부여 수사를 지낸 연모라는 사람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똑같은 한자를 씁니다. 근데 그 연모하고 이 연모는 동일인이 될 수가 없는 게 15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벼슬 이름으로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연모 그 연모는 아니지만 연모라는 사람 이름이 쓰인 용례를 봤을 때는 아무의 형 뭐 이렇게 높인 말이 아닐까. 이 시기에 연모라는 사람이 또 누가 있었을 거고 도아무개 이건 못 읽으니까 도아무개 이건 지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그냥 좀 높여서 형을 붙인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후부라는 내용이 고구려가 이 지역을 한성으로 재편하고 그 한성의 북쪽 구역을 한성 후부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또 증거가 되기도 하죠. 예, 병입니다. 요거는 높이가 12.4cm 뭐 정도 되는 크기인데 목이 좁고 길죠. 이런 것들은 향료를 넣습니다. 되게 지금도 향수병들은 다 목이 좁아요. 그 향이 날아가면 안 되죠. 향료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런 향신료들을 담는 병이었을 거죠. 이거는 청동기나 도자기를 변환한 겁니다. 이것도 토기로 변환한 거고요. 또아리병, 또아리 모양의 병인데 속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서 액체를 담을 수가 있는데 이거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형태인데 아마 이걸 만든 도공은 실력을 좀 뽐내본 정도고 고구려에는 요게 두 점이 있고요. 지금 알려진 거는 대구 쪽에 이런 게 하나 발굴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그건 통일기로 보이는데 그래서 뭐 일반적인 기종은 아니고 만들어 본 거고요. 요거는 이제 유계합 저는 요거를 보온 밥솥 정도. 우리 예전에 시골에 어릴 때 그 전기 밥솥이 없을 때는 밥을 해서 이런 데 담아서 아랫목에다 이렇게 이불로 덮어 놓는 뭐 그런 정도 크기, 그런 용도 일상생활 용기고요. 이건 이제 뚜껑인데 사발 뚜껑이고요. 요거는 병마개입니다. 높이가 4cm 밖에 안 돼서 아까 그런 병에 이런 걸 덮으면 아무래도 그 향이라는 게 세죠. 그래서 여기 촉을 달아서 끼워서 막는 거죠. 마개죠. 뚜껑이라기보다는 병마개. 물론 이제 나무로도 만들었겠지만 토제품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큰 항아리의 뚜껑, 뭐 한 60cm 되는 것도 있고, 요거는 시루 뚜껑입니다. 그러니까 항아리 뚜껑은 손잡이 여기 있으면 불편하고 뒤집어 쓸 수가 없는 거고, 요건 뒤집어 쓸 수 있는 거고, 시루는 여기에 손잡이가 있으면 뜨거워지니까 위에 손잡이가 있고, 그래서 두 개가 다르게 만들어졌고요. 마른 안주 접시. 아차산에서 97년도 발굴됐는데 이거를 복원해놓고 이게 마른 안주 접시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학생이 내가 없을 때 저기다가 오징어채를 놓고 먹어봤다는, 그래서 저한테 혼났다는 뭐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딱 그렇습니다. 지금은 호프집에 가면 이런 접시를 잘 안 쓰지만 옛날엔 다 이걸 썼거든요. 그래서 오절판,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히 대단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현대적인 디자인들도 있고 그릇 종류가 엄청 다양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죠. 예, 벼루입니다. 이제 토제 벼루고, 벼루 몇 종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이쪽으로 높은 벼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기, 호자라고 부르는, 변기를 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호랑이처럼 생겼는데 얼굴을 뚫어놓은 거기 남성용 변기죠. 남성용 소변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공주에서 출토된 겁니다. 백제 건지 고구려 스타일인데 백제 지역에 나온, 고구려 거라고 해도 큰 차이는 없는 하여튼 그런 거고, 요건 통구 지방에서 나온, 국내성에서 나온 고구려 변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차이는 요렇게 구멍 위로 나 있는 거하고 손잡이가 같은 형태죠. 다리가 있고, 이건 진짜 호랑이 형태를 낸 호자고, 그런데 요거 다리를 떼고 놔두면 요즘 병원에 가면은 그 환자들 소변 받아내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유병처럼 된 플라스틱 이렇게 생겼거든. 똑같아요. 그때랑 지금도 큰 변화 없이 요런 걸 쓰고 있어요. 요거는 좀 다르죠. 이 두 개는, 이것도 공주에서 채집된 건데, 위에 손잡이, 이게 뚜껑이 아니고 손잡이에요. 그래서 요강이죠. 이것도 뭐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세척하고 버리고 할 때 이 뚜껑 손잡이가 그냥 쓰이는 거죠. 이거는 유적에서 많이 나옵니다. 아차산 보루에서 나오고, 근데 요런 형태는 아직 이쪽에서는 발굴된 게 없고요. 뭐 공주에도 있으니까, 부여 공주에 나오니까 나오겠죠. 요거 이제 남한에서 출토된 특수한 토기들인데, 요거는 이제 호로고롯에서 나온 벼루입니다. 이렇게 통으로 된 벼루고, 뭐 그리고 이제 인물 그 조각 장식이고요. 이게 특이한 거죠. 상고라고 글씨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고는 악학개범, 조선시대 악학개범에도 나오는 악기예요. 그러니까 통으로 된, 가운데가 불룩한 통으로 된 북입니다. 북인데 토기로 만들었죠. 호로고루 뭐 시기적으로는 거기도 6세기 대로 보이는 물인데, 이게 이제 이 글씨가 없었으면 알 수가 없는데, 이러한 토기편은 여기는 직선으로 마무리되어 있고 여기에 구멍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가죽을 깨고 가죽 뒤로 이렇게 연결하면은 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제북이 처음 발굴된 거고, 글씨가 있으니까. 그리고 요게 남한 지역에서는 천보산 이보루, 양주 지역에 천보산 이보루에도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글씨는 없어요. 근데 호로고로에서 글씨가 나오니까, 상고라는 글씨가 나오니까 북이라는 걸 알게 됐고, 실제로 고분벽화에 많이 나오는 북입니다. 이런 게 북이 나온다는 건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고대에 이런 악기가 출토되는 거는 굴례를 행할 수 있는, 거기 군사시설이니까 굴례를 행할 수 있는 인물이 있어요. 악기가 이만 있는 게 아니니까. 호로고루 정도 되는 그런 큰 성에는 그런 군악을 울릴 수 있는 군악대도 있고, 굴례를 할 수 있는 지휘관도 있고, 꽤 격이 높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걸 추정하게 해주는 자료죠. 토제북 자체도 유일한 거라서 중요하지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도침, 고분에서 나오는 도침, 죽은 사람 베개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절구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외에 이제 이거는 이제 아차산에서 나온 연통이고요. 그러니까 6세기 전반경의 연통이고, 이거는 통구분지에서 조사된, 이제 중국 사람이 이걸 창이라고 쓰는데, 창고 모양, 창고를 모형화해 놓은 토기라고 그러는데 연가입니다. 연가. 사비 지역에서 나오는, 부여 지역에서 나오는 백제 연가인데, 이것도 고구려 연가의 영향을 받은 유물 중에 하나로 연구가 되죠. 연통 맨 끝에 부분 연가가 되겠습니다. 사비기 백제 토기는 요게 분리가 됩니다. 밑에 연통하고 위에 연가가 분리되는데, 고구려는 하나로 통으로 제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붓두막, 모형이죠. 모형 붓두막인데, 이거는 실제로 사용한 게 아닙니다. 무덤에 죽은 사람에서 넣어주는 명기고, 실제 크기는 폭이 1m 정도 됩니다. 이 밑에가. 그런데 여기에 실제 아궁이 틀처럼 여기 문양도 있고, 뭐 그래서 변화를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건 시유된 거지만 시유 안 된 것도 있고 한데, 이렇게 붓두막을 만들어 넣어주기 전에는 무덤 안에 벽에다가 직접 붓두막을 만들어서 넣기도 합니다.
무덤을 살아있을 때처럼 쓰이니까. 그리고 그런 고분들은 휘장을 쳤던 흔적도 있습니다. 무덤 안에 휘장을 걸어놓고 살아있던 집처럼 꾸민 흔적이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명기를 넣어주는 거고요. 이제 뭐 토기는 이제 그렇게 다 봤고요. 이제 그 토기와 같이 쓰이는 용기들 중에 아까 아차산에서 구이동에서 나온 철솥과 요거는 이제 큰 거고, 요거는 크기가 요거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겁니다. 이거는 야전에서 매달 수 있게 매달아서 쓸 수 있는 그릇이죠. 그래서 구이동 거고, 구이동 거고, 이거는 뭐 이런 식이 삼족정부터 있는데 대체로 이렇게 뾰족한 굽이 달린 게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늦어질수록 이게 없어집니다. 굽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구이동의 사진에는 있어 보이지만 고정을 시키느라 그렇게 한 거고, 사진 실물이 아니고 이렇게 없습니다. 시간이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청동기도, 청동용기들도 나옵니다. 남한 지역에서 고구려 유적에서는 청동 유물이 나온 적은 없으나 국내성 지역하고 북한에는 청동 유물들이 나오는데 대체로 이제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거거나 그걸 모방한 것들이고요. 고분에서는 시루하고 소치 이렇게 청동으로 한 세트로 나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하부가 나오는데, 이거는 은영총, 경주의 은영총, 경주 고분에서 나온 그 은으로 만든 하부예요. 근데 저기에 뚜껑하고 바닥에 글씨가 써 있죠. 연수원년 신묘 태세 신묘년에, 밑에 위에는 신이로 써 있고 밑에 묘로 써 있어요. 태왕이 교를 내려서 은 몇 근을 가지고 만들었다. 뭐 이렇게 써 있는 하부인데, 이건 고구려 거로. 독자적인 연수라는 연호를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신묘년을 보면 연대를 대충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이거는 금관총에서 나온 고구려 청동 항아리이고요. 이건 뭐 유명한 호우총에 나온 청동호우. 이게 46년도 아시겠지만, 우리 46년도에 일제가 물러간 이후에 한국인이 한 첫 번째 발굴입니다. 남한에서는. 그 천마총 그 일대를 발굴해 보려고 하니까 연습 삼아서, 그땐 고고학자가 없으니까 봉분도 거의 무너진 보잘것없는 노서동에 있는 146호인가 그거를 이거부터 한번 해보자 이래서 했는데, 거기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을묘년 국강산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십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을묘년에 광개토대왕의 제사에 쓰인 그릇, 호우라는 그릇이라는 거고요. 여기도 보면은 샵이 있죠. 우물정자. 끝이 10으로 끝나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하면은 을묘년에 광개토대왕의 제사에 쓰인 호우 10번째 거 이렇게 해석하는 일반적이지만, 또 어떤, 이건 뭐 학술 논문에는 없지만 주역을 하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주역에 보면은 천은 정이요 지는 십이라 이렇게 쓴답니다. 하늘은 정으로 쓰고 땅은 열십자를 쓴대요. 내 주역을 암만 뒤져도 구조로는 못 찾았는데 천정지십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시작과 끝, 하늘과 땅 뭐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있는데, 주역을 제가 못 찾아봤어요 아직. 하여튼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그 첫 발굴에, 우리나라 한국인으로서 첫 발굴을 한 게 경주 고분에서 이게 나왔고, 광개토대왕 함께 신라 무덤에서 나오는 게 좀 특이하죠. 이때 을묘년은 415년이고 광개토대왕 장례를 치른 다음 해잖아요. 414년에 산릉에 모셨는데 415년 제사 때 쓴 거죠. 누가 가져왔을까? 이것도 재미있는 얘기죠. 이게 왜 경주에 와서 묻혔을까? 근데 이게 출토된 고분은 415년하고 한 50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5세기 말의 고분이에요. 고분의 형태상. 그러니까 광개토대왕 제사에 415년에 쓴 거를 누군가 가지고 있다가 한 50년 뒤에 죽어서 갖고 들어가요. 아마도 뭐 실성왕, 실성도 그때는 볼모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성도 내물왕이 실성을 볼모로 보내죠. 그래서 실성이 돌아서 왕이 된 다음에 내물왕의 아들을 복호를 보내죠. 복수를 하는 거죠. 내물왕이 자기 아들을 안 보내고 방계인 실성을 보냈거든요. 볼모로. 그러니까 실성이 돌아서 왕이 된 다음에 복수를 하죠. 내물왕의 아들인 복호, 네가 가라. 그러니까 복호가 가 있다가 가 있는 시점이 요랑 거의 같은 연대, 415년 연대고, 뭐 그때 정치도 그랬죠. 하여튼 뭐 다른 얘기지만, 그때 실성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내물왕계의 복호를 고구려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눌지가 다음에 왕이 될 상대인데 눌지를 죽이고 자기네 왕위를 세우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고구려가 그걸 정보를 통해서 알아내죠.
실성이 지금 눌지를 다음 왕이 될 후계자인 눌지를 죽이고 자기네 왕계를 이으려고 한다는 정보를 알려주어 가지고 눌지가 죽음을 면하고 실성은 폐위되고 눌지가 왕이 되잖아요. 뭐 그런 역사가 요 시기에 있는데 요게 거기에 관련돼 있죠. 이게 실성왕이 무덤은 아닌 거고 아마도 왕자 중에 하나이니까 복호거나 복호 무덤일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보이는데 뭐 재미있습니다.